한 평만의 세상 읽기. 이번 8차 당대의 특징의 하나가 이제 이 당 조직의 권한을 굉장히 위상을 강화한 것이고, 그 조직 담당 비서를 조용원으로 임명을 한 것이죠. 물론 지금 조 박사님 설명에 따르면은 조용원이 아주 김정은이 가장 밀접한 대화 파트너로서 작동을 하고, 또 조직 담당 비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권력이 막강해진 거고, 이번 8차 당 대회 자체가 이 북한 시스템 전체를 당 국가라는 차원에서 당이 아주 철저하게 장악하려는 강화하려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조용원의 위상이 높아졌긴 합니다만은, 사실 지난 10년 김정은이 집권이 이제 올해가 10년 차인데, 10년을 돌이켜보면은 그동안에 권력이 2인자에 있었던 인물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처음에는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었죠. 가장 먼저 숙청을 당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황병석 군 총정치국장, 이런 인물들이 한때는 제2인자로서 역할을 했고, 또 황병석 이전에는 공업이었던 장성택이 2인자로서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2인자들이 처단을 다 당했고, 장성택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모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고모부로서의 그 인척 관계는 있습니다만은, 황병서라든가 이영호 같은 경우에는 선대의 항일 빨치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최룡해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대의 김일성과 최룡해에 붙인 그런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비록 명목상입니다만은 제2인자로서 남아있는데, 조용원이라는 인물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을 가진 파워맨으로 등장하고, 이번에 대폭적인 인사 개편을 하면서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이제 북한의 시스템에 보면 비교적 젊은 사람들로 충원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조용원이 특출하게 우리가 관찰되는 인물로 보입니다만은, 과거 10년 동안을 보면은 조용원도 언제든지 김정은이 필요에 따라서는 희생양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김정일이 죽을 때 선군 정치에 가장 충신, 북한 표현으로는 리영호 총참모장이었습니다. 권한도 막강했고요. 민간 쪽에는 공업부 장성택이 행정부장으로 당 행정부가 주력기조를 능가할 정도로 거대한 비대한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정설로 보여지는 게, 김정일이 죽으면서 죽기 전에 아들을 부탁한, 김정은을 부탁한 게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군부는 리영호, 그 다음에 민간 쪽은 공업부. 그런데 지금 우리 박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날 죽거든요. 근데 리영호가 처형당한 게 2012년 6월이에요. 제가 문건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 내부 문건으로. 리영호 놈이라는 얘기가 6월 달에 문건에 나와요. 6개월 만에. 예, 6개월 만에 죽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공업부 장성택은 2013년 12월에 죽거든요. 2년 만에 죽이거든요. 그러면 84년생 약관에 26, 7 먹은 김정은이 6개월 만에 리영호를 죽이는 판단을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런 과감한 판단, 공업부를 죽이는 것도 김정은 판단보다는 이 권력의 쉐마, 그림을 그리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분명히 어딘가 스텝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거든요. 아무리 봐도 6개월 만에 죽일 수는 없어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종이 소양대군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정도의 판단을. 그렇게 보면 황병서나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2인자라고 불리웠던 사람들과 조용원은 좀 다를 거다. 물론 이제 조용원이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권력 투쟁이 시작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는 지금까지 나왔던 리영호, 장성택, 황병서 이런 인물들과 조용원은 좀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쩌면 김정은과 운명을 거의 같이 할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만일에 조용원이 흔들리면 그 얘기는 결국 김정은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조용원은 항상 김 회장과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러면 조용원이
금수산 태양궁전 가갖고 상무위원 줄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 뒷줄에 김 회장과 같이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면 조영원 영화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케이스와는 좀 다르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그 당대에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북한이 김정은이 사업 총화 보고에서 이 핵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는 물론 2019년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 총화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고 또 지난해 여름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든가 지난해 7월 27일 정말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 북한은 그날은 뭐 조국 통일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라고 뭐 기념을 합니다만은 여하튼 북한의 그날 기념사에서 김정은이 정말 우리는 핵 국가로서 정말 노골적으로 우리는 핵 개발을 계속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다. 핵 개발을 해온 이유가 이 조선반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당대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 핵 전략 국가의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술 전략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인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시대의 핵무기가 가지는 의미, 북한에 뭐 김정은이 추구하는 뭐 핵무기와 관련된 뭐 국가 전략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한두 가지 좀 짚어볼 게 있는데 하나는 글쎄 우리 뭐 두 분 박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7년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반도 위기설이 뭐 7월 위기설, 무슨 4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곧 군사적인 뭐가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2018년 들면서 평창 올림픽을 이제 모멘텀으로 해서 외교적 상황으로 급변하게 되죠. 아시다시피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국제정치를 뭐 연구한 학자로서 2018년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2017년 마지막에 북한이 선언했던 핵 무력 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협상 테이블 참여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뭐 우리 정부의 노력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트럼프의 통 큰 결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 북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스스로의 힘의 원천, 어떤 외교적 선택의 어떤 기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 하나 떠쳐볼 수 없다는 게 북한사의 특징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요번에 8차 당대회에서 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북한의 고유한 집착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또 든 생각이 북한 핵 개발과 관련돼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 그다음 미국도 마찬가지 국제사회에서 두 가지 시각이 계속 공존한 것 같은데 하나는 북한이 어쨌든 말로는 저렇게 하지만 핵이라고 하는 것을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관점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누구한테 달려있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죠. 협상에 참여하는 미국한테 달려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은 북한은 자위적 수단이다. 언젠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뭐 김일성, 김정일의 유운이다라는 그런 외교적 수사에도 불과하고 북한이 핵을 가지는 이유는 무조건 핵 보유 국가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또 다른 시각이 공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보유 이유가 북한의 핵 개발의 핵 보유 국가에 있다라면은 비핵화의 책임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 달린 것이 아니고 북한 스스로의 책임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뭐 미국 사회 정책 결정을 하는 내부에서 심지어 저는 중국 내부에서조차도 첫 번째 시각, 외교의 수단으로 북한의 핵을 바라보던 시각은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고 역시 북한은 핵 보유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 목표라는 시각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미국과의 핵
협상이 타결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화되다가 이번 8차 당대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전략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근데 국가 안보는 지도자의 생존이 결정하는 것이고 또 지도자가 스스로는 핵 보유를 생존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북한식의 독특한 어떤 논리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점을 딱히 더 우려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전술 전략 핵무기를 계속 개발한다 그 자체는 앞서 박 교수님이나 여러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서 강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뭐 그렇게 거기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라도 이번에는 이 핵 전략 전술 운영 차원에서 핵 덕트린을 갖다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적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겠다. 남용.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남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앞부분에 가서는 우리는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의 문장이 있는데 그걸 보고 북한이 핵 전략 전술 그리고 전술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한 거 보면 한반도에서 앞으로 이 전술 핵무기로서 북한이 핵 전략 전술 덕트린이 상당히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만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2016년인가요? 북한이 핵 개발과 관련된 5대 원칙인가가 있었죠. 예. 정부 성명으로서 네, 나온 게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요번에 그 대목을 보면서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어떤 뭐 북한만이 가지는 독특한 상징적 차원의 어떤 그 대상에서 이게 점점 운용적 측면의 능력을 갖추면서 핵국가로서의 완결성을 갖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한번 1차 버전으로 나왔던 말씀하신 것처럼 핵 독트린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버전의 핵 운영 원칙 이런 게 한번 나왔고요. 이번에 또 북한 버전의 핵 운영 원칙이 더 구체화되고 더군다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이 투발 수단, 핵무기를 사용하는 수단을 개발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북한이 상징적인 핵보유 국가였지 미국을 때리는 ICBM을 개발하고 특히 이번에는 이게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론칭을 하는 그 SLBM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 의지를 갖추는 걸 보면서 핵 능력의 완결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을 일종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게 한반도 비핵화와 뭐 이런 거에 대한 과정과 과제가 더 험난한 그런 과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 박사님. 저는 사실 이제 고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번.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이제 고위급 탈북자분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 고위급 탈북자들이 공개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황장엽 씨 뭐 그 이후로 거의 최고위급 공개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당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뭐 외교관 이런 게 아니라 당 쪽에 인사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최고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당대회 끝나고 바로 북한 내부에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은 방어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제8차 대회를 계기로 공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제 저는 예상된 거지만 그 핵 닥트린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북한의 명분은 뭐냐면은 자, 핵 문제는 조미 관계의 문제다. 미국과 북한과의. 왜? 미국을 타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조선은 낄 자리가 없다였거든요.
미국을 향하는 무기는 그걸 전략 핵무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전술 핵무기는 사거리가 500km 내외입니다. 그럼 이 대상은 한반도예요, 남측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충화보고에서 다양한 전술 핵무기 개발을 직접 육성으로 최초로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그림이 있으면 좀 설명이 쉽겠습니다만은 그 북한 핵무기의 특징이 자, 앞부분에 뾰족한 탄두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긴 연료통이 있습니다. 이 탄두와 연료통을 연결하는 그 부분을 보면 검은색과 하얀색 모자이크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ICBM, SLBM. 그런데 이번에 보여줬던 사거리 500km 이스칸들의 개량형의 연결 부위가 모자이크였어요. 그리고 북한판 에이테킴스, 전술 지대짐스, 그건 캐니스탄에 들어있으니까 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탄두만 봤을 때는 탄두가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 SLBM하고 똑같은 형태로 돼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명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단거리 투발 수단에 물론 다연장 로켓은 없어요. 다연장 로켓은 구경이 안 맞습니다. 지금 사거리 그러니까 소위 이제 단거리 4종 세트라고 하는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그다음 북한판 에이테킴 전술지대지, 이스칸데르 마지막 두 가지는 핵을 탑재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줬어요 이번에. 중거리 미사일에도 핵 능력, 단거리.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 능력을 결합시켰다는 능력이 갖추게 됐다. 이미 지시를 내렸고 보여준 걸로 보면은 그 핵무기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거기에 탑재된지 안 되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결국 북한은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지시를 내린 거고요. 거기에 탑재 가능하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최소한 두 종류의 에이테킴스와 이스칸데르 400에서 600km. 그러면 이게 물론 언젠가는 예상이 된 거죠. 순차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SLBM은 핵잠수함은 뭐 그건 동네 A 이름이 아닙니다. 그 파키스탄, 인도도 핵무기는 개발하지만 핵잠수함은 중국도 지금 제대로 못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꿈 같은 얘기고 분명히 수중 발사 탄도 로켓을 보유할 때 대하여라고 하는 과업을 김정은이 지시했거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CBM이나 SLBM보다 오히려 전술 핵무기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우리가 비핵화 협상이나 북한에 대한 억지도 근본적으로 제로 베이스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가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뭐 킬체인이다, 아니면 뭐 빨리 잡고 뭐 한미동맹 핵우산이다가 아니고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육성으로 지시를 내렸고 그 실물을 보여줬어요. 성능 여부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우울했습니다. 네, 그 문제는 뭐 계속 또 더 심도 깊은 그 논의를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방금 지적하신 문제랑 연관해서 이번 당규약 개정했는데 그 서문에 조국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적의 그것을 제압하겠다. 그게 바로 그 문제랑 제압은 방어가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죠. 즉 전술 핵무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문제는 앞으로 아마 우리 사회에서 즉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 문제가 나왔으니 말씀인데 이제 이틀 후면은 미국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박인희 교수님께 바이든 정부의 전반적인 그 정책, 대외 정책 기조를 간단하게 연관을 지으면서 북핵 문제 어떠한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뭐 지금 당장에 예측하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국내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에 대해서는. 근데 뭐 어쨌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자 협력이죠. 그러니까 다자 협력이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4년 외교의 가장 큰 반성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 집권을 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결과는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켰다라는 이제 그런 반성 혹은 이 교훈에서부터 미국이 국제사회 여러 한 40여 개 되는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강조한 다자 외교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외교의 원천적인 힘은 국내적 자원과 외교 힘의 자원과 국제적 외교 힘의 자원이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국내적 외교 힘의 자원은 뭐 여론적 지지, 의회 합의, 뭐 언론, 미국의 막강한 뭐 이익 집단 이런 건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이제 워싱턴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떠났고 트럼피즘은 남아 있는 이런 현실이어서 국내적인 리소스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하는 외교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미국의 외교적 힘의 그 대외적 기반인 대외적 리소스인 동맹 관계라든지 국제사회의 어떤 뭐 리더십이라든지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가 이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국무장관이라든지 토니 블링컨이나 웬디 셔먼 부장관이라든지 또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명된 뭐 제이크 설리반 같은 사람들이 한반도 문제는 물론이고 이란 핵 합의의 주역들이었고 워낙 국제 정세에 탄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다행히 북미 간 협상이 판이 열리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완전한 의미의 어떤 제대로 된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판 자체가 열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어떤 넘어야 될 단계가 많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뭐 현실을 직시하는 건 좋지만 조금 우울한 전망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나마 조금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지켜보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였거든요. 트럼프의 어젠다였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걸 북한 문제를 바이든의 어젠다로 갖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과 그냥 실무자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처럼 거대한 탑다운의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희박해졌지만 오히려 이게 뭐 국무부나 이런 그 실무팀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의미 있는 스몰 딜 뭐 이런 것들은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우울한 전망 속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의 이미지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상원 외교위원장 할 때 평양을 가고 싶었다 하던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좌절됐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동시에 외교 전권을 행사한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서 어렵게 만들었던 그 2.23, 2.19 합의가 또 깨지는 이런 기억이 있어서 비핵화에 대한 굉장히 원칙론적인 촘촘한 입장을 견지할 건 분명해서 아마 이제 판이 열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되 만약에 열린다면은 스몰들이 차곡차곡 쌓일 가능성 요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뭐 4년 전까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해 본 사람들이 다시 또 거의 대거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새로운 정책을 세울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뭐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뭐 일반적인 관측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관측보다는 비교적 빨리 좀 정비를 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그 4대 핵심 정책 과제, 당면 과제라고 내세우는 게 다 국내 정책 문제 아닙니까? 코비드-19 해결이라든가 또 경제 회복 문제, 인종 그 차별 문제, 그다음에 기후 변화 문제 이런 거기에 발목 묶일 가능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북핵 문제는 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핵 문제, 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이란 핵 문제를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비확산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 북한 핵 문제를 다루지 않겠느냐. 그런데 역시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그 외교 안보를 담당할 사람들이 국방장관 내정자를 제외하고는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미국 그 국가안보회의에 인도 태평양 조정관으로 내정된 컷 캠벌이라는 사람도 오바마 행정부 클린턴 국무장관 밑에서 차관보를 하면서 그 문제를 다룬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은 이 북핵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이 다시 모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일단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도 가능한데 그러한 점에서 어떠세요? 이게 지금 아직은 좀 이게 지금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국내에서는 두 가지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웬디 셔먼이 부장관으로 이제 내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북정책 조정관으로의 역할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프로그램으로 다시 단계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때의 북한의 핵 능력과 지금의 능력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상황으로서 이른바 당시에 그 북한 문제를 다룬 것의 재판은 아닐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조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언론에서 쓰는 표현을 빌리면은 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이제 악의적으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안 하다기보다는 뭐 워낙 뭐 중동 문제나 워낙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워낙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요. 그렇게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기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북한 핵 문제가 이만큼 커진 문제가 되어서 이게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냐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고요. 뭐 굉장히 큰 현안이 됐고 왜 그런가 하면은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가 다루게 될 중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아 문제라든지 태평양 문제 이런 것들이 워낙 뭐 중요한 이슈고 또 보이지 않게 북한 문제랑 다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요. 한미일 협력 문제라든지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는 더 큰 어젠다로 다가올 텐데 하나만 한 발을 더 들여다보고 보면은 과연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의 어떤 그 싱가포르 4개항 합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작년 하반기에 의회에서 어렵게 합의해서 지금 한국 돈 1,000조를 추가 예산을 써야 되고요. 경기부양책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 집권과 함께 그 표현을 아메리카 레스큐 지금 레스큐는 그야말로 막 꺼내가야 되는 큰 뭐 해결해야 되는 그 플랜으로 2,000조를 또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국내적 상황이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년도 22년도 중간선거 못하는 거고요.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얽혀서 그런 문제가 물론 그거를 또 외교로 돌파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외교를 얼마나 발목을 잡을까의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고요. 분명한 거는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는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것이라고 보이고 더군다나 또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문제를 들어가려고 할 때 홍콩 문제라든지 지금 중국 인권 문제를 건드리려고 바이든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또 북한하고 연동이 안 되는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분명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리를 차곡차곡 메꾸고 있는 인사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성과의 측면에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트럼프 행정부는 다르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저는 미국의 주류 정치의 복원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정치는 사실 국제주의입니다. 미국이 국제적인 역량을 활용을, 그건 공화민주당 공감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산된 주류 정치가 디커플링 됐던 거지, 지금 공화당이 디커플링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정치의 복원인 거지,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아니다, 첫 번째. 왜냐? 자, 피보트 에이시아가 아시아 중심 정책이 오바마에서 인도 퍼시픽으로, 인도 태평양을 더 진화해 버렸어요.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쿼드나 쿼드 플러스, 그다음 EPN, 이코노믹 경제 번영 네트워크, 클린 네트워크, 오히려 더 국제주의 성격이 더 강화된 거거든요, 사실은 협력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는 아메리카 언론이 아니고 트럼프 언론이었다. 저는 이제 미국 대선 때부터 요즘 재미있어서 CNN만 보는데, 물론 트럼피즘은 남아있지만 캐피털 그 의사당 사태로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소수로 줄어들었어요. 아마 두 분 다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의사당 난입이라는 게 뭐 우리한테는 뭐 우리가 시임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미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트럼피즘이 소수의 KKK 같은 그런 극단 원리주의자로 그 국한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트럼피즘의 갈등이 극단으로 가니까 미국을 분열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가 아니라 주류 정치의 컴백이다, 미국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나 북핵 문제 전적으로 저는 박 교수님하고 공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되지도 않을 빅딜 쇼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지만 오히려 스몰 딜의 가능성은 훨씬 커졌다. 특히 바이든이 대선 캠페인 기간 중에 아마 10월로 기억이 돼요. 그때 아마 그 사회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히 정확히 제 워딩을 기억을 하는데, 핵이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 이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죠. 그가 김정은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조건이면 만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트럼프는 여기서는 안 되는 건데 바이든은 핵 능력을 조금만 줄여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부에서는 뭐 핵군축이다 뭐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그러니까 스몰딜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은 첫 번째 완전한 비핵화라는 진정성이 확인이 되면 각 단계의 스몰딜을 통해서 장기간의 비핵화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로드맵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 지금 뭐냐면은 이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 시급하지만 중동의 핵 문제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하면 바로 전쟁을 합니다. 이라크, 오시리크, 시리아, 리비아 모두 폭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JCPOA 포괄적 행동계획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란도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화, 농축의 고농축을 시도하고 있고, 이 얘기는 이미 핵무기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입장 그동안의 패턴으로 보면 분명히 공습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으로 갈 거예요. 이란은 보복을 할 거고. 그러면 지금 북핵 문제와 이란을 봤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란이 시급해질 거거든요. 그럼 북한은 지금 지금 보면은 오히려 능력을 더 강화하고 전략 무기는 안 쏘겠죠, 이제. 제가 그게 바로 이제 그 걱정하는 바예요. 전략적인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은 안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도 본인도 말했고, 그러면 전술핵 무기를 고도화시키게 되면 이제 딜레마는 우린 거고요. 이란 쪽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국내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 외교라는 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A, B, C 1, 2, 3 순위를 돌 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1순위 제가 보기엔 안 될 거거든요. 이란 벌써 우리 나포하고 유조선, 그렇게 보면 우울한 시나리오와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